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야당은 국민들에게 왜 야당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몸을 던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정치는 계속 사라질 위기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당 사태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는 정말 요원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리 훌륭한 여당 대표, 아무리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가 나와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갖고 있는 심정, 이제 비판이나 비난을 넘어서 무시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무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I'm designer Karim 디자이너 Rashid.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쌀쌀합니다. 이거 반팔 입고 나오는 게 아니었었는데 근데 또 오후 되면 잘했다 글쎄요. 싶을 거잖아요. 뭐 수업하고 이럴 때는 더워요. 그렇죠. 또. 예? 그런데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요새인 것 같은데 정치권은 이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에볼라입니다, 에볼라. 에볼라. 네. 야, 에볼라. 어떻게 표현을 잘하세요? 에볼라. 예. 정치 에볼라죠. 그렇죠. 오늘 카피는 뭡니까? 오늘 카피는 이제 퍼스트, 세컨드, 서드. 서드로 정했는데요. 서드. 제3의. 요즘 예. 요 말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꼭 세 번째라는 뜻이라기보다 이 심각한 얘기네. 네.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새로운 아유. 대안적인 혹은 뭐 중립적인 절충된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 어제 이제 제3의 땡땡 뭐 이런 말이 나왔죠. 땡땡. 네. 그죠? 네. 바로 정당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거의 신당 창당할 기세입니다. 예. 지금 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말이죠. 어제 제3세력이 총선에 나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제3세력이란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요즘에 왜 부르주아 그러면은 좌파 용어인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프랑스 혁명기에는 부르주아가 원래 예. 시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적인 평민이죠, 용어인데, 평민. 예, 왕족이 시민.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예. 평민 시민 계급을 당시에 제3계급 이렇게 예. 불렀다고 하고요. 또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엘빈 토플러 예. 미래학자가 제3의 물결, 맞아요. 서드 웨이브 그때 냈었죠. 또 그거 가지고 또 맞습니다. 참 이게 뭐 정보화 시대가 그거 온다. 예. 알아야 됐는데 예. 또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가 영국에서 집권할 때 그 스승인 안서니 기든스라는 사회학자의 말을 빌어서 네. 제3의 길을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예, 저희가 어제 이상동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수많은 언론이 저희 것을 인용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저도 오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상동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비대위원장이 이제 별 관심이 없으시고 네.
그냥 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 분위기죠. 네, 네. 그 분위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칩거에 들어간 예. 박영선 어쨌든 현재까지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지금 굉장히 구애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 느꼈는데 예. 어쨌든 이상돈 교수님이 창당을 하실 것인지 예.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시는 참모이자 학자의 길을 가실 것인지 어제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도 제3세력 관련해서는 좀 공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이제 경론의 풍랑이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 유권자인데요. 예. 이들의 지지를 받을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2년 뒤 총선에서는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신당창당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3월 2일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이 신당 창당 이야기하면서 합당이 아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이다. 당시에도 제3의 이 얘기가 나왔었죠. 야당은 항상 합당할 때 그랬어요. 왜 여기서 뭉치지 않고 다른 데서 예. 뭉치는 거죠? 항상 뭐 빅텐트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 네. 근데 어제 그 이상돈 교수 얘기 중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 현재 야당 상황을 해프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 사이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제의받고 영입될 뻔한 과정에 비사들을 다 털어놨는데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이 박영선 위원장의 독단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른 양상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문재인 의원과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이상돈 교수 3자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고 그 전화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실제로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는 네. 문재인 의원이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높아졌죠. 심지어 네. 동의했을 확률도 저는 맞습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문재인 의원의 지금의 행보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 49%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네. 그런 입장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게 또 굉장히 저는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이 문재인 의원이 초대해서 같이 저녁 자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를 또 공개했는데 예. 그때는 문재인 의원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도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다 결이 다르지 않은데 왜 1년 동안 서로 강경파, 온건파 그 안에서는 개파를 안으로 싸우고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지금까지 정황이 좀 많이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수 얘기에 따른다면 만약 거짓말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거짓말이 아니시라면 사실 수많은 중진 의원들도 거론이 됐고요. 원외에서 조국 서울대, 서울법대 교수 이분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신에게 꼭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원내외, 흔히 진보 인사라고 불리는 많은 정치 관련자들이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무도 입을 열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 집거한 박영선 위원장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답답할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동 교수가 네. 어제 저희랑 인터뷰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내는 개파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중요한 개파끼리도 얘기인데요. 안 뭉치고 사실 문재인 의원의 얘기도 안 먹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지적이라고 보는 맞습니다. 게 이게 당 전체의 리더십도 없고 개파의 리더십도 없고 그냥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사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이건 진짜 큰일이죠 이거. 이게 조직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다. 무슨 이게 정치 생태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반면에 지금 또 이제 여당도 야당 때문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균형을 못 잡으면 그렇죠. 본인들도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730 재보선 때 동작을에 거론이 됐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요. 맞아요. 네, 이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19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응하지 않았고요. 오직 국민 속으로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다니셨는데 택시 자격증도 맞습니다. 택시 자격증 원래 그 따셨잖아요. 오래전에 따셔서 네. 종종 하셨는데 대구 택시 자격증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는 거죠. 지역마다 네, 새로 지역마다. 따신 거네요. 그건. 네. 어제 김무성 당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김 전 지사를 보면요. 17대 총선 이때가 이제 탄핵 역풍으로 그때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장이 정말 피바람이 불 네. 때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맞아요. 당시 최병렬 당대표 등 기라성 같은 거물들을 다 탈락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개혁공천을 주도해서 탄핵 역풍송에서도 나름 선전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10년 전이고 어쨌든 8년 만에 다시
당내로 들어온 예. 원내는 아닙니다만 당내로 들어온 상황으로 이것이 과연 김무성 대표가 불러들인 이제 모양새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레이스의 흥행이 점화될 것인가 또 어떤 역할 존재감을 보일 것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데 본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죄인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추락했다. 이제 지켜볼 잘못한 상황입니다. 것도 없으신데 무슨 죄인된 심정. 뭐 정치인들은 다 지금 죄인 심정이죠. 예, 국민들 질타에. 말이 아닌 진짜 심정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오늘 노래가 집 나간 엄마 아니 이제 박영선 위원장인데요. 연락 끊고 지금 잠수 모드인데요. 예. 언제 빨리 복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가든 남든 뭐 풀어놓고 나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줘야죠. 예. 오늘 임창정의 소주 한 잔 꺼져버린 전화를 붙들고 이 가사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주 한 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도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어찌나 하늘까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사랑이 변하는 걸로 다시 전부 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어디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정기국회 보름이 넘게 개정 휴업 상태죠. 전국 이처럼 꽉 막혀 있고요. 그런데 정치권은 또 다른 설화에 시달리고 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애 발언인데요. 발언의 당사자는 의도와는 달리 여당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여당은 이거 다분히 의도적이다. 상임위 의장직도 내놓으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중진 의원으로서의 입장도 들어보고요. 또 이 발언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배경도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서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요새 그냥 어떻게 서른 의원님은 중진 3선 이상 중진 회의에 참석하셨었나요? 뭐 한 번은 참석했고 또 한 번은 못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중진 회의에서도 박영선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이 사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른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박영선 대표가 그 협상 과정에서 두 분의 실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탈당 운운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어쨌든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박영선 대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대표직을 내놓고 좀 쉬어라. 이런 입장에 섰습니다. 근데 탈당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뭐 본인이 여러 생각을 하고 한 건지 또는 기강된 심정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에 그 당의 대표로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뭐 탈당뿐만 아니라 창당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 실현 가능성. 왜 그렇죠? 네. 창당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박영선 대표가 그걸 뭐 기태를 들고 누가 그런 일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걸 하라고 하는 분들은 다분히 약간 분열을 획취해서 그 결과로 뭘 도모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에 서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가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당을 새로 만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의원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 과거에 그 이상돈 교수의 영입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들이 분분한데 서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문재인 의원과 박영선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상돈 교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의 정의는 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주역인데 그런 분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분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의원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건 주변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의원도 겪고 잘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비판받을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전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박영선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의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로 이 국회의원 당에 있는 다수의 분들이 비판하는 입장이면 그 비판을 달갑게 받아야죠. 아니 근데 사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 억울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문재인 의원하고 관련이 있다면 문재인 의원도 사실은 사과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그 과정을 문재인 의원에게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박영선 대표의 부분은 확실히 드러나 있는데 문재인 의원의 부분은 정확히 드러나 있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으로 보면 관련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상돈 교수의 영입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의원이 일정 정도 역할이 있었다면은 그건 제가 볼 때 신중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께서 어제 우리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재인 의원,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신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건 운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 의원을 바꿔주고 그 다음날 문재인, 박영선, 이상돈 이 세 분이 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공동 대표 체제까지 거론이 되고요. 이상돈 교수와 함께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상돈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여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뭐 그까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일이 고인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알려진 것은 이상돈 교수가 단독 당 대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게 많은 의원들이 경황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또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해서 막 혼돈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치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모로 해서 생겨나는 결과인데 박영선 대표가 이런 경위들을 좀 의원들하고 사전에 풀어놓고 얘기를 했더라면은 이 상황이 정리가 말끔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런 과정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습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이 박영선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탈당은 안 되지만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국회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얘기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연애 발언. 이것이 여당 내에서는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건 말의 앞뒤 부분을 다 듣질 않고 딱 그 부분만 떼가지고 떼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날 이 의장께서, 국회의장께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지금 국회가 안 풀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서 국정을 정상화하자 하는 이런 취지였지만은 예. 사실은 실제 갖고 있는 목표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은 의장이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의장단 회의와 그리고 상임의장 연석회의를 통해가지고 수순을 밟아서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이게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이게 이제 이 전투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냐 비공개냐라는 문제가 시비가 붙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세월호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결국은 수사권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니냐. 예. 수사권을 안 주겠다라는 것은 이건 7시간 때문에 그렇다. 예. 근데 7시간 실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 톡 틀어놓고 얘기하자. 예. 이건 이 대통령의 연애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근데 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이다. 예. 그 두 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따라서 이걸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연애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얘기가 이제 중단됐죠. 예. 중단되고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했습니다. 예. 상당수 의원들이 알아들었는데 또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서른 의원에게 고의로 이걸 퍼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세월호 국면을 어떻게 하면 풀 것이냐. 풀 수 예.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우선 7시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성명하는 게 필요하다.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연애했던 거짓말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시중에 루머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상황이 이렇게 묘하게 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풀어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좀 억울한 상황이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예. 연애했다는 부분에서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했던 건데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일이 꼬여진 겁니다. 꼬여졌는데 이건 분명히 밝힐 부분은 대통령이 연애 원하는 루머는 그건 거짓말이지만은 예. 문제는 뭐냐면은 예.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라 이겁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왜 이 7시간의 블랭크가 생겼느냐 이게 공백이 생겼느냐 서면 보고를 주로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면 보고라는 것은 대면 보고를 안 하면 대면 보고를 할 때는 꼭 이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서류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게 돼 있는데 예. 대면 보고를 안 하니까 서면 보고하는 건 서류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스타일을 바꾸자. 이 숱한 피해를 입었는데 희생을 치렀는데 이 희생 결과로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바꾸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에 관한 얘기는 일체 여당 사람들 얘기를 못하게 돼 있는 일종의 검증으로 돼 있어요. 그건 안 된다. 깨자. 이어서 대통령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자. 예. 제 얘기 취지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 여당에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했습니다. 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권위주의. 대통령을 무조건 성역시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예. 지금 교문위원장직도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해가 되는 얘기인지를 분별하지도 않고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서야 한다. 이런 그릇된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상황이 참 걱정인데 어떻게 오늘 내일로 조금 어떻게 가시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이 나야죠. 이제 모두 다 좀 이렇게 진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예.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해가 쌓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어쨌거나 정치는 결과입니다. 예. 정치 지도자는 결과가 좋으면은 그 결과가 좋음으로 해서 상찬받게 돼 있고 그 결과가 나쁘면은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박영선
의원은 훌륭한 의원이었어요. 예. 의원 활동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어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두 번, 세 번에 걸친 이런 이 비판받을 행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그걸 좀 쉬어야 합니다. 예. 쉬면서 이 본인이 돌아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 박영선 의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예. 우리 보호하고 그리고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길을 터주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문 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KB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령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KB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16km 복합 장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혜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 아침부터 보내주고 계신데요. 8192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님, 독일 속담에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속담이 있다면서요. 제가 독일 속담에서 이것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정치적 현상을 얘기하면서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든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독일에서는 이런 속담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웩셀트 아버 디 무직 블라이브트 글라이히. 오케스트라는 바뀌어도 음악은 그대로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인들 앞만 바꿔봤자 똑같은 소리 한다라는 그런 속담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8192님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더 넉넉한 추석 대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T 스테이션.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 중단 사태를 겪었던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합의 사항들 대부분이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통일부가 북측에 관련 사항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개성공단 출범의 산파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분은 지금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사실 정계에 데뷔시킨 분이십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시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지금 현안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이 개성공단 오늘 1년 되고 저도 그거 몰랐는데 어제 그 MBC에서 저한테 인터뷰 잠깐 따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개성공단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오늘이 1년이 돼서 오늘은 취재진의 출입 허용이 된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여러 가지로 드는 이 소외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완공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 아직도 개성공단은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우선 1단계가 100만 평인데 100만 평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1조 원을 투자해서 도로 포장까지 다 해놨거든요. 예. 전기, 용수, 배수 처리, 교육, 훈련, 시설, 가로등까지 다 켜져 있는 땅이 지금 100만 평 있어요. 근데 지금 30만 평만 거기 사용하고 있어요. 123개 공장에서 5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2012년까지 2년 전에 이미 100만 평이 아니라 2천만 평 규모의 경상남도 창원공단 규모의 개성공단을 완성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 착착 진행되고 있다가 2007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개성공단이 2007년 상태에서 지금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인데 굉장히 좀 아쉽죠. 뭐냐면 이건 작게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 점진적 통일 방안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 방식이 바로 한국형 통일 방안, 통일 방식이지요. 이렇게까지도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 7년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 내지는 마지못해 현상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7년이면은 세계적으로 특히 동북아 주변 현실을 보면 엄청나게 격변이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7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삼통, 통행통신통관이 삼통인데 이 부분도 원래 좀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측의 문제도 있지만 북측의 문제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공단이 경쟁력을 갖고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또 뭐 인터넷도 사용하고 통신도 자유로워야 되고 통관도 신속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되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삼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정치 군사적 정세 연동돼서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그 수준이 2007년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시기에 비하면 개성공단 이제 시작해서 공장 입주했을 때 상황에 비하면 많이 후퇴했단 말이죠. 남북 관계가. 그래서 후퇴한 남북 관계 상황에 지금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1년 전에 재결하면서 합의했던 문제 3통을 개선하기로 하고 또 개성공단 국제화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그 장밋빛 약속들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만큼 남북 간에 뭐 남쪽의 군사 훈련, 한미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한 측의 반발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지금 대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에 남북 관계의 대화라든지 신뢰가 발전된 것이 지금 없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피해가 개성공단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 면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은 비핵 개방 3천,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3,000불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비현실적 목표를 내걸고 5년 내내 남북 무관계 또 남북 관계가 뭐 연평도에서 폭격을 주고받을 정도로 이제 최악 상황으로 치달았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남북 관계는 좀 실용적으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한 구호는 뭐 많죠. 통일 대박론을 포함해서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뭐 많이 있는데 알맹이 성과, 실제 손에 잡히는 이런 성과는 지금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했던 2010년 이른바 524 조치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동결 선언이거든요. 524 선언이라는 것이. 근데 이 부분이 뭔가 바뀌지 않고는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은 더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좀 당내 사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동영 고문님께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와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특별히 남북 관계가 좀 냉랭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저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장기적인 교착 국면, 핵 문제가 교착 국면, 이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면 남북 관계 역사에서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 또 국민 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끌고 무시하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봐서 북핵 문제만 해도 부시 정부는 전에 악의적 무시 방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정책을 8년간 썼었고 지금 오바마 정부도 이제 의도적 또 뭐 전략적 무시라고 합니다만 무시하고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의 문제, 이 문제가 중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뭐 이런저런 파동, 인공지 뭐 계약 파동 이런 것도 잘못하면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고 해서 말이죠. 좀 앞으로 알겠습니다. 10월, 11월 이 하반기 국면에서 남북 관계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동영 고문께서 박영선 비대위원장 중매도 쓰시고 그러신 거 맞죠?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뭐 회사 선후배에다가 또 정계 입문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 탈당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 대표가 탈당을 얘기하는 국면은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 대표가 몰려있는 상황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탈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박영선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의원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고 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얘기는 영 딴 데로 돌아가고 본인 잘못으로만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바로 이제 절차 과정 문제인데요. 예. 이것을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몇 사람과 이렇게 협계 협의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공개해서 역풍에 부딪히고 이걸 몇 번 되풀이했단 말이죠. 근데 좀 더 그 절차와 과정에서 좀 공론화 과정을 넓게 이렇게 가지고 가고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한 달 전만 해도 사실 당내에 박영선만한 비대위원장감이 없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있었고 또 뭐 당원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야당 대표로서 잘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달여를 만에 이렇게 바뀌기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저는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간단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당규상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권을 끝내고 나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나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